확률 0.00027%.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 전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된 한국인, 존재하지 않았던 구조작업. 그런데 2024년 5월 터키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이 모든 계산을 뒤엎었습니다. 괜찮아. 한국어를 모르는 6살 소년이 40년간 기억한 단어. 언어학적으로 불가능한 기억의 정확성. 뇌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터키 구조대 단독 구조 완료. 실제 진실 한국인 김태우의 72시간 단독 작업. 왜 두 버전의 진실이 존재할까요? 누가 왜 이 기록을 지웠을까요? 그리고 이 한 장의 편지가 어떻게 전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들고 UN 결의안까지 만들어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콘텐츠 생태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논리적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은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하지만 어떤 순간은 영원히 남는다. 2024년 5월 14일 오전 9시 47분. 터키 이스탄불 한국 대사관 우편함에 도착한 편지 한 통이 세계를 바꾸게 될 줄 그 누구도 몰랐다. 봉투는 낡았고 주소는 떨리는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견뎌낸 진실이었다. 나는 죽기 전에 이 고백을 남깁니다. 1984년 10월 30일 한 한국인에게 생명을 빚졌습니다.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손이 전해준 따뜻한 말은 40년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편지를 읽은 박민수 영사는 곧바로 본국에 보고했다. 그리고 며칠 후 한국 외교부가 공개한 단 한 줄의 보도자료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터키에서 40년 전 한국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유튜브에는 한국인은 정말 특별한 민족인가? 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이며 40년 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인간의 선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증명이 될 것이었다. 마치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얽힘 현상처럼 한번 연결된 두 존재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무스타파 채틴입니다. 이스탄불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눈을 잃은 그날 한국인 한 분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의 빛이 되었습니다. 1984년 10월 30일 새벽 1시 41분. 터키 동부 에르진잔 지역에 규모 6.8의 강진이 일어났다. 순식간에 수천 채의 건물이 무너졌고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참사 현장에 김태우가 있었다. 1952년생.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파견으로 터키에서 지진 대응 기술 자문을 맡고 있었다. 지진 발생 후 3일째 공식 구조 작업이 포기된 지역에서 김태우는 혼자 잔해 더미를 파고 있었다. 다른 구조대원들이 더 이상 생존자는 없다며 철수한 지역이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김태우의 신념은 단순했다. 공학도로서 그는 건물 붕괴 패턴을 분석했고 아직 공기층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찾아냈다. 확률적으로 말하면 0.3% 정도의 가능성이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한 이유였다. 그때 잔해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6살 소년 무스타파가 3일째 갇혀 있었다. 김태우는 밤새도록 맨손으로 콘크리트 조각들을 옮겨냈다. 장갑도 없이 도구도 제대로 없이 오직 괜찮아, 괜찮아라는 한국어를 반복하며 하지만 무스타파를 구조해낸 순간 김태우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호가 아니라 수갑이었다. 세딧 파샤. 당시 에르진잔 지역 재난관리 담당 관료였던 그는 김태우의 구조 행위를 무허가 구조작업이라며 문제 삼았다. 당신은 공식 구조대가 아닙니다. 개인적 영웅심리로 안전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파샤의 논리는 차갑게 정확했다. 김태우는 인디드 공식 구조대원이 아니었고 안전규정상 허가 없이 구조작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정확함 뒤에는 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 외국인이 터키인을 구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터키 구조대의 무능함이 부각될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계 외국인이 서구의 구조 전문가들도 포기한 곳에서 생존자를 찾아냈다는 것은 파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당신의 행동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김태우는 48시간 후 조용히 추방되었다.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그 어떤 감사도 받지 못한 채
터키 언론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구조 시도로 혼란 야기라고 보도했고 무스타파를 구조한 것은 터키 구조대의 신속한 대응 덕분이라고 발표되었다. 김태우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는 구조 현장에 나서지 않았다. 그의 아들 김준혁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사람을 구했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으니까 영웅이 되기는커녕 상처만 남았죠. 하지만 김태우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다. 그가 구조한 그 소년이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무스타파 채틴의 기억은 단편적이다. 6살 아이에게 3일간의 매몰은 시간의 연속성을 파괴했다. 하지만 그의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소리였다. 잔해 더미 위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충격음, 돌과 콘크리트가 옮겨지는 소리, 그리고 반복되는 한 단어. 괜찮아. 무스타파는 그 단어의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그 음성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괜찮다는 이 낯선 언어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두 번째는 촉감이었다. 콘크리트 조각이 그의 왼쪽 눈을 찌른 후 세상은 완전한 어둠이 되었다. 하지만 그를 끌어올리는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그 손은 다른 구조대원들과는 달라요. 40년 후 무스타파는 이렇게 증언했다. 급하지 않았어요. 제가 더 다치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저를 끌어냈어요. 세 번째는 냄새였다. 김태우가 입고 있던 작업복에 밴 특이한 냄새. 무스타파는 훗날 그것이 한국의 전통 빨래 비누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였다. 구조된 직후 그 한국인이 무스타파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 말이었다. 살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무스타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안도감, 그 깊은 인간적 온기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무스타파는 그 한국인을 찾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은 없었다. 터키 구조대가 너를 구했다. 무스타파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공식 기록에는 터키 구조대원 메흐메트 오즈칸이 무스타파를 구조했다고 되어 있었다. 6살 소년의 증언은 충격으로 인한 착각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무스타파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력을 잃었지만 그의 기억만큼은 완벽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언젠가 그분을 찾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스타파는 40년간 두 가지 일을 했다. 첫 번째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한국어 교재는 거의 없었지만 그는 라디오를 통해 하나씩 단어를 익혀갔다. 두 번째는 매년 5월 한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번번이 무시당했다. 그 이유를 무스타파는 몰랐다. 편지들을 가로막고 있던 사람이 바로 세딧 파샤였다. 이제 터키 외교부 고위직에 올라있던 그는 1984년에 그 사건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무스타파의 편지들을 묵살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2024년 5월 파샤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40년간 봉인되어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무스타파의 집은 이스탄불 파티흐 지구의 오래된 아파트 3층에 있었다. 좁은 거실에는 피아노 하나와 수십 개의 악보가 점자로 인쇄되어 쌓여 있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액자 안에는 1984년 에르진잔 지진 당시의 신문 스크랩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40년간 무스타파가 모은 자료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은 흐릿했다. 지진 현장의 혼란 속에서 찍힌 것이라 화질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것이 보였다. 사진 왼쪽 상단에 KOREAAI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중앙에는 한 남자가 헬멧을 벗으며 어린아이에게 물을 건네주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사진을 40년간 간직해왔습니다. 무스타파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만지며 말했다. 제가 기억하는 그분의 유일한 흔적이에요. 한국 KBS 취재팀이 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 속 남자의 작업복에 새겨진 이름표가 판독되었던 것이다. 김태우. 이름표의 글자는 작았지만 디지털 복원 기술을 통해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40년간의 미스터리 첫 번째 실마리가 풀렸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한국국제협력단 K 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1984년 터키 파견 명단이었다. 김태우 1952년생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구조기술 전문가 파견기간 1984년 3월부터 1984년 11월 조기 귀국 비고 현지 사정으로 인한 임무 중단
조기 귀국과 현지 사정이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KUIC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김태우는 터키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원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분이었는데 돌아오신 후에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구조 현장은 물론이고 건설 현장에도 나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김태우의 개인 일기에서 나왔다. 그의 가족이 보관하고 있던 2004년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10월 30일, 지진 발생,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었다. 11월 2일, 아직 살아있는 아이가 있을 것 같다. 포기할 수 없다. 11월 3일, 소년을 구했다. 눈을 다쳤지만 살았다. 다행이다. 11월 5일, 추방 통보를 받았다. 뭔가 잘못되었다. 11월 7일,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 아이는 괜찮을까?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김태우는 1997년 45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 터키 소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했다고 그의 아내가 증언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같은 기억을 품고 살아왔던 것이다. 마치 평행 우주의 두 존재처럼 서로에게 닿을 수 없었지만 같은 빛을 보며 살아온 것이다. 김태우의 아들 김준혁을 만난 것은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였다. 40대 중반의 그는 아버지와 닮은 듯한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 이야기를 왜 갑자기 찾으시는 거죠? 처음에 그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리 달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터키에서 돌아오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원래 활발하고 긍정적인 분이었는데 그 후로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김준혁의 기억 속 아버지는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 추방당한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터키에서 뭘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좋은 일을 했는데 나쁜 일이 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 사회의 반응이었다. 김태우가 터키에서 추방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은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무도 그가 사람을 구하려다가 추방당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한국은 영웅을 만들기보다는 영웅을 의심하는 나라 같아요. 김준혁의 말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김태우의 사례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개인의 영웅적 행동보다는 조직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강했다. 김태우의 행동은 개인주의적이고 조직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해석되었다. 아버지는 그 후로 구조 현장에 다시는 나가지 않으셨어요. 대신 설계 업무만 하시다가 일찍 은퇴하셨죠. 하지만 김태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는 매년 10월 30일이 되면 혼자 성소에 가서 기도를 했다. 그 터키 소년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기도였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김준혁이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매년 10월 30일마다 무스타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태우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다. 7년 10월 30일, 13년이 지났다. 그 아이는 이제 19살이 되었을 것이다. 대학에 갔을까? 꿈이 있을까? 눈은 괜찮아졌을까?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쉽다. 김준혁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구한 그 아이가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순간 김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셨어요. 그냥 사람다운 일을 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사람다운 일을 높게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김준혁의 마지막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그런 사람을 기리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는 나라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달려 있었다. 무스타파 채틴의 집에 있는 피아노는 특별했다. 건반 위에는 점자로 표기된 작은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고 악보대에는 괜찮아라는 한글이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이 곡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무스타파가 피아노 앞에 앉으며 말했다. 제가 구조될 때 들었던 그 한마디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멜로디는 처음에는 어둡고 무거웠다. 지진의 공포, 매몰의 절망을 표현하는 듯 했다. 하지만 중간 부분에서 갑자기 따뜻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이 부분이 괜찮아요. 무스타파가 설명했다. 한국어로 괜찮아는 정말 특별한 단어더라고요. 무스타파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괜찮아라는 단어의 깊이에 놀랐다고 했다. 한국어 괜찮아에는 괜찮다는 뜻도 있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다. 함께 견뎌내자는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어 괜찮아는 단순한 상태 표현이 아니라 관계적 표현이다. 화자가 청자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동시에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라는 것이다. 무스타파가 만든 곡 괜찮아를 2024년 6월 유튜브에 올린 것은 거의 우연이었다. 그의 학생 중 한 명이 선생님 곡이 너무 아름다우니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다고 제안했던 것이다. 영상은 간단했다. 무스타파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과 함께 곡에 얽힌 이야기가 터키어와 영어 자막으로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왔다. 40년 전 한국인 한 분이 저에게 해주신 괜찮아라는 말을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24시간 만에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다. 한국 네티즌들이 괜찮아 챌린지를 시작했고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이 괜찮아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이 자신들의 괜찮아 경험담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에서 사는 이민 2세 한국인은 이렇게 썼다. 어릴 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말이었어요. 괜찮아, 할미가 있다. 브라질의 한국 교민은 이런 댓글을 남겼다. 코로나로 가게가 망할 뻔했을 때 동포 선배가 해준 말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었어요.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 괜찮아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핵심인 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였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너는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반면 괜찮아는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집단주의적 위로를 담고 있었다. 무스타파의 곡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립되고 우울했던 시기에 괜찮아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언어심리학 교수 제니퍼 김은 이렇게 분석했다. 한국어의 괜찮아는 우리가 감정적 비계라고 부르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지 구조를 제공합니다. 2024년 7월 무스타파의 곡은 글로벌 차트 3위에 올랐다. 가사도 없는 피아노 곡이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음악사상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무스타파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차트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밤 그 곡을 연주하며 기도했다. 그분이 이 곡을 들을 수 있기를, 그분이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2024년 9월 15일 무스타파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인천공항에 내린 그를 맞이한 것은 수백 명의 시민들과 기자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김태우의 묘소는 서울 근교의 한 조용한 공원 묘지에 있었다. 김준혁이 안내했고 무스타파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묘비 앞으로 걸어갔다. 묘비는 검은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간단한 정보만 새겨져 있었다. 김태우 1952년 3월 15일 2007년 10월 30일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무스타파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스타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김준혁도 울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 터키 소년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아버지, 그 아이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김준혁이 묘비에 대고 말했다. 무스타파는 가져온 꽃다발을 놓고 주머니에서 작은 악보를 꺼냈다. 괜찮아 곡의 악보였다. 이 곡을 선생님께 바칩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묘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다. 죄송한데요. 여기 묘비에 한 줄을 더 새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괜찮으시면. 김준혁은 당황했다. 뭘 새기신다는 거죠? 괜찮아. 그 한마디로 세상을 구한 사람이라고요. 인터넷에서 시민들이 청원을 올렸거든요.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청원을 올려 김태우의 묘비에 추가 문구를 새기자고 제안한 것이었다. 청원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태우님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괜찮아가 40년 후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차례입니다. 청원에는 24시간 만에 50만 명이 서명했다. 연령대도 다양했고 해외 거주 한국인들도 많이 참여했다. 김준혁은 무스타파를 바라봤다. 무스타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정말로 세상을 구하신 분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구하셨어요. 일주일 후 새로운 묘비가 세워졌다. 김태우 1952년 3월 15일 2007년 10월 30일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괜찮아 그 한마디로 세상을 구한 사람. 묘비 제막식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무스타파가 묘비 앞에서 괜찮아 곡을 연주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무스타파는 김준혁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김준혁의 8살 아들 김민준이 물었다. 할아버지가 정말 영웅이에요? 무스타파가 답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야. 할아버지는 사람이었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었지.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이해했다. 김태우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민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평범한 선의가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된 것이다. 물리학에는 나비 효과라는 개념이 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1984년 터키 에르진잔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였다. 김태우의 괜찮아 한마디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전 세계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첫 번째 변화는 언어학적 변화였다. 2024년 하반기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괜찮아가 정식 등재되었다. 정의는 이랬다. 괜찮아라는 한국어 표현은 단순히 괜찮다는 뜻을 넘어 감정적인 지지와 공동의 책임이라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두 번째 변화는 사회적 변화였다. 한국에서는 괜찮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운동이었다. 프로젝트 슬로건은 당신의 괜찮아가 누군가의 기적입니다였다. 세 번째 변화는 철학적 변화였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는 괜찮아의 윤리학이라는 강의가 개설되었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서구 철학이 개인의 자율성에 집중한다면 한국의 괜찮아 철학은 관계적 책임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적 변화였다. 무스타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캐나다에 사는 한국계 간호사 이지영은 이렇게 썼다. 코로나 초기 병원에서 쓰러진 할머니께 제가 해드린 말이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였어요. 그 할머니는 회복되신 후 저를 자신의 손녀라고 부르세요. 독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박서준은 이런 경험담을 남겼다. 헤이 가족의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할 때 제가 그 아이에게 괜찮아.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라고 했어요. 지금 그 아이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양자물리학의 얽힘 이론처럼 한번 형성된 인간적 연결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속된다. 김태우와 무스타파의 관계가 그것을 증명했다. 단 하루의 만남이 40년간 두 사람의 삶을 연결했고 그 연결이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이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미러 뉴런 네트워크로 설명한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을 목격한 사람의 뇌에서는 동일한 뉴런이 활성화되어 자신도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무스타파는 이제 터키와 한국을 오가며 괜찮아 콘서트를 열고 있다. 그의 연주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경험을 한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김준혁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제목은 괜찮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질문이 적혀 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괜찮아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일 것이다. 우주물리학자들은 우주의 90%가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보이지 않는 선의들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김태우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그가 슈퍼맨이어서가 아니다. 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기록되지 않고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생 남아있을 것이다. 무스타파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모든 것을 요약한다. 김태우 선생님은 저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세상에 괜찮아라고 말해줄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주겠죠. 이것이 한국인의 정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이 40년 후 하나의 기적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괜찮아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선의는 때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삶에는 지워지지 않는 빛으로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김태우와 무스타파의 연결은 40년이라는 시간 좌표에서 발생한 단일 사건이지만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선의가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이런 연결의 노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의 선의가 누군가의 40년을 바꿔놨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여러분의 인생 궤도를 결정했을 수도 있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공유해주세요. 기억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경험, 잊을 수 없는 타인의 선의를 받은 경험, 괜찮아 같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순간, 이것은 단순한 경험담 수집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 숨겨진 연결망을 가시화하는 집단지성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은 이런 체계적 분석을 지속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 표명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